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미TV의 김창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농업서적. 이 농업서적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시기별로 구분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자, 여기에 기본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만큼 잘라왔는데요.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어떤 걸 약속할 거냐면, 자, A시대. 자, A시대는 고대국가. 고대국가라 한다면 어디입니까? 삼국시대와 남북시대까지를 우리가 고대국가라 하죠. 고려시대부터를 우리는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려를 B, 중세로 약속합시다. 자, 그 다음 조선 전기는 C라고 약속을 할게요. 자, C.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거는 우리가 알파벳 D라고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각의 농업기술이 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그 57회 같은 경우요. 57회의 1번 문제 1번 선택지가 뭐냐면, 소의 힘을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선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소의 힘을 이용하였다. 그게 뭐예요? 우경이거든요. 이 우자가요. 소우자입니다. 경은 밭갈경자. 소의 힘을 이용한 밭갈이. 이걸 우경이라고 하는데 그 우경을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깊이가리가 가능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한 농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철제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 철기시대겠죠, 그러면? 자, 아무튼 그러면 철제 농기구를 우경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깊이가리를 할 건데, 농작물이요. 자, 이렇게, 자, 자라고 있는데, 여기를, 밑에를, 뭐랄까요? 자, 땅속이라 할까요? 손가락 밑에 부분을. 이 땅속에 있는 뿌리가 영양분을 지금 빨아먹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자, 농작물이 다 자랐고,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이 농작물을 심었을 때, 그 땅에다 그대로 갖다 심게 되면, 이 표면에 있는, 자, 영양분을 뿌리가 작년도에 다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작년도에 빨아먹지 않았던, 즉 뿌리가 미치지 않았었던 요 안쪽에, 그 안쪽에 흙을 겉으로 끄집어내고 표면 쪽에 있던 흙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갈아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매년 농사 지어도 거름을 충분하게, 자, 이 농작물들이, 자, 섭취하면서 결국은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깊이가리가 매우 중요한 농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깊이가리를 할 때 단단한 농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로 땅을 깊이 갈아엎기는 어렵거든요. 그때 우경을 이용한, 자, 깊이가리, 요게 시작된 게 언제냐? 일단은 삼국시대라 갑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A라고 이야기합시다. 왜? 고대국가니까. 이해됐나요? 그 중에요,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지증왕 때 처음 한 건 아니지만, 뭐를? 우경을 처음 한 건 아니지만,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일단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거는 지증왕의 기록이 가장 오래돼 있다. 어쨌든, 자, 시작은 삼국시대.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 나온 거는 일반화죠. 그러니까, 소의 힘을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 이렇게 나와요. 어느 시대 버렸습니까? 고려시대. 그럼 요거는, 자, 우리가, 자, B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깊이가리, 우경, 함께 연결 지어 보시고요. 두 번째, 시비법 발달에 따른 휴경지의, 자, 감소와 소멸을 볼 건데, 시비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자, 거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거름을 주는데, 시비법 발달 이전까지는 휴경법. 휴경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이 농작물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지력이 쇠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돼요? 자, 한 2년 동안 다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지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묵혀놨다가 3년 뒤에 다시 농사 1년 짓고 다시 또 2년 또 묵혔다가, 이런 식의 휴경법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시비법이라는, 즉 거름을 주는, 자, 농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휴경지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소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언제냐면 고려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B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퇴비라든지, 자, 녹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퇴비와, 자, 녹비, 여러분들 퇴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축의 똥오줌,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밭에다가 뿌려놓고, 자, 갈아엎어서 땅속으로 이제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영양분으로, 자, 이용되는 거죠. 그다음 녹비 같은 경우는 잡초 같은 거를 잘라다가요, 여기 있는 밭에다가 이렇게, 자, 뿌려놓으면 시들어서, 그리고 시든 상태에서 땅을 갈아엎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거 아닙니까? 그 썩으면서 이제 거름 성분이 되는 거죠. 어쨌든 퇴비와, 자, 녹비를 이용한, 자, 그러한 시비법. 그래 결국은 휴경법이, 휴경지가 점차 뭐 되고 있다? 감소되고. 언제요? 고려시대입니다. B. 자, 그런데 소멸됐대요. 그럼 시비법이 더 발달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건 언제냐면 C입니다. C. 조선 전기 C. 그래서 상경화가 가능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시비법이라는 게 발달되어서 매년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계속 잘 자라게 되는, 항상 상자 밭갈경자, 매년 농사를 지었다. 상경.
그리고 연속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매년. 그래서 연작 같은 말이죠. 연작이 가능해졌다. 상경화가 자 이루어졌다. 결국은 휴경지가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라고요? 조선 전기. 여기서는요. 자 밑거름이라는 말이 자 나오게 되고 이 밑거름 같은 경우는 작물을 심기 전에 자 땅에다 뿌려놓고 땅을 자 갈아 엎어서 땅 속에 자 거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를 할 수 있겠고 덧거름이라는 게 이제 자 추가가 되는데 이 덧거름은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농작물 위에다가 이제 자 뿌리는 요게 이제 덧거름이죠. 그럼 위에서 지금요 퇴비와 녹비를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 퇴비와 녹비는 여기 있는 자 이미 밑거름인 거죠. 그래서 퇴비와 녹비가 이렇게 나오고 자 뭐가 추가된 거라 덧거름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시비법과 조선 전개 시비법에서 일단은 그 휴경지가 감소되고 있느냐, 휴경지가 소멸되었느냐. 그 휴경지의 소멸은 상경화, 연작 가능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밑거름, 자 그리고 덧거름,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죠. 덧거름이란 단어는 고려 시대에 안 보인다. 이래요. 덧거름은 조선 전기에 보인다. 그래서 퇴비와 녹비가 밑거름이고 덧거름은 그러니까 이 덧거름 같은 경우는요. 그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이제 응가와 시야, 응가와 시야 자, 이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서 이 응가가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나중에 가라앉죠. 침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맑은 자 맑진 않지만 어쨌든 자 국물이 뜨죠. 물이 뜹니다. 그죠? 자, 그걸 이제 바가지 같은 걸로 떠다가 자, 작물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더 씌워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덧거름.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막 중국에서 농산물이 막 수입되고 막 이랬었을 때 9시 뉴스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중국 쪽에 수입된 배추에서 기생충 같은 게 이제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인분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생충 같은 게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검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자 고려시대에는 퇴비 녹비 이걸 우리가 밑거름이라 하시면 되고 조선시대에는 그 밑거름 외에 덧거름이 추가되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2년 3작의 윤작법. 이 윤작법은 자 뭐라고요? 돌려짓기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의 작물을요 연속해서 같은 장소에 계속 심게 되면 그 작물이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이 작물들을 자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인삼 있잖아요. 인삼을 심었던 그 땅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다른 작물들이 살아남지 못한대요. 거의 대부분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마늘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삼이 워낙에 이제 많은 영양분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지력이 이제 쇠해진 거죠. 그래 결국에 이제 마늘 정도만 살아남는데 그 마늘을 가지고 다시 지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다른 작물을 심어야만 그 작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특정 작물을 연속해서 이제 심는 거는 땅의 어떤 지력 문제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을요 2년 동안 세 가지를 계속 돌려짓기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 보리, 콩. 조, 보리, 콩 이렇게 이제 돌려짓기 한다. 그 돌려짓기 윤작법이 시작된 거는 고려시대 B입니다. 자 일반화된 거는 자 C 조선 전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각각의 농업기술 이 자체도 출제가 된다. 출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우경을 소의 힘을 이용한 자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그럼 뭘 구분하라는 겁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시작이냐 일반화냐 감소냐 소멸이냐 시작이냐 일반화냐 이해됐어요? 뭘 구분해야 되는지 자,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단독으로 나오는 이항법 자, 이 이항법 같은 경우는 제가 주제를 하나 잡아서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수강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항법은 다른 말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언제냐? 처음 들어온 거는 고려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 B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남부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된 건 언제냐? 자, C입니다. 즉 조선 전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시점이 조선 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D입니다. D. 우리끼리 지금 약속을 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고대 국가는 즉 고려시대 이전까지를 A라고 보자. 고려시대를 B라고 보자. 조선 전기는 C라고 보자. 그리고 조선 후기를 D라고 보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선 후기의 D 이게 각각의 농업기술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딱 하나만 나오죠. 어떤 겁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단독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항법이 끼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자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고요.
이항법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근데 왜 이게 전국으로 곧바로 확산이 안 됐냐면 정부가요 이걸 망설여요. 정부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항법이라는 게 이제 모를 한번 이렇게 옮겨 심는 건데 옮겨 심을 때 땅이 딱딱하면 못 옮겨 심어요. 땅이 질퍽질퍽거려야만 옮겨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뭄이 나타나면 옮겨 심을 수가 없어. 그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 이항법에 대해서 농민들은 하지 마라. 이거 위험한 농업 기술이다. 이게 자제를 시키죠. 하지만 농민들은 이 이항법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2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계속 하죠. 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수지를 이제 보호라고도 하는데 저수지와 보호 이것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항법의 보급률과 저수지의 보급률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점이 언제나 조선 후기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농업기술의 발달 어느 시기의 모습인지 자 ABCD로 나눠놨는데 자 시작이냐 일반화냐 이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고 출제되는 농업 서적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나라에서 농상집요라는 농업 서적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고려 말에 이제 이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중국 엄청나게 땅이 넓잖아요. 땅도 넓고 기후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제 자연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농업 기술이 우리한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전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도 이 농상집요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요. 초기까지는. 자 그랬다가 야 이거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야 우리 땅이 안 맞잖아. 우리 땅에 맞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결국은 여기에 세종 때 농사직설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 기술을 소개한 자주적인 농업 서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온다. 누구 엽적? 세종이 엽적. 그러니까 정초라는 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초와 변효문이 자 세종의 명을 받아서 농사직설을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요. 한능검에서 강희맹이 농사직설을 저술하였다. 이렇게 가짜 선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한능검에서는. 그러니까 가짜 선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정초와 변효문이 농사직설을 만들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포인트는 사람 이름을 외우지 말고 어느 왕의 업적인지를 외우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농업서적 농사직설 가장 잘 나오죠. 세종입니다. 자 두 번째 금양잡록이 나오는데 성종 때네요. 그죠? 이 금양잡록 이 금양이란 동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경기도 시흥이에요. 경기도 시흥에서 농부들이 실제 농사 지은 경험담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할아버지 어떻게 농사 졌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라는 걸 이제 주워 듣고 그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책 금양잡록 성종이라는 게 중요하죠. 강희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구황차료. 이 구황차료 같은 경우도 자, 기출인데요. 이 구황차료는 명종 때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꼭 외우십시오. 이 구황차료는 농업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자, 농업보다는 어떤 게 더 중점이냐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예를 들어 식량이 부족했을 때, 야야, 배고프다고 그냥 쫄쫄쫄쫄 굶어 죽지 말고, 들판에 가서 나뭇잎도 따먹고 뿌리도 따먹고 자 이 뿌리 아니면은 자 껍데기 이런 것들 딱딱한데 어떻게 먹죠? 이거를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 뿌리의 어느 부분을 채취해서 어떻게 가열을 해서 어떻게 자 즙을 내서 끓여서 먹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줌으로써 어쨌든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한 자 그런 방법들 구휴를 위한 자 내용들을 담은 농업서적 자 이게 바로 구황 차료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요 세 개 농사직설, 금양잡록, 구황차료 왕의 업적으로 구분지어라. 됐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신속의 농가집성이 나오는데 앞에 있던 조선 전기 즉 16세기 때까지 15, 16 이것들을 자 토탈 이렇게 집대성한 거예요. 집성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이나 구황차료의 내용 핵심 내용들을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가지고 집대성했다. 자 농가 집성. 자, 그다음 홍만선의 산림경제. 자,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요 세 개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시기가 조선 후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라는 얘기냐면 조선 전기의 농업서적이냐, 조선 후기냐. 자, 그 중에 조선 전기 요 세 가지를 왕의 업적과 함께 연결지어라. 자, 이렇게 발표. 고려시대 거는
듣고 날려도 됩니다. 이거를 문제로 묻진 않을 거니까. 함정으로 물론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자, 중국에서 들어온 농업서적이 있었다. 조선 전기 거를 중점적으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의 출제 팁은 농업기술, 자, 실제 취업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시작이냐, 일반하냐. 알겠죠? 시작이냐, 일반하냐. 그 다음에 농업서적에서는 조선 전기 거를 자, 중점적으로 가라. 그 중에 농사직설, 금양잡록, 구황촬영, 왕의 업적으로 구분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거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